한 연구에서는 투석 환자의 뇌졸중 발생률이 일반의 5배에서 9배 정도 달한다고 좀 알려져 있고, 이러한 뇌혈관 손상 때문에 치매 발생 위험도 2배 정도 높다고. 안녕하세요.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 학회입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신경과 박수연이고요. 네, 저는 동국대 일산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장국이라고 합니다. 사실 투석하시던 환자분들 중에서 갑자기 이제 의식이 저하되셔가지고 응급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으로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이번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말기 신부전 또는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여쭤보고 싶은 첫 번째는 투석이란 무엇인가요? 네, 투석에 대해 가지고 조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투석은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몸속 노폐물과 수분을 약물만으로는 제거할 수 없을 때 시행하는 치료입니다. 크게 병원에서 시행하는 혈액투석과 집에서 시행하는 봉박투석 두 가지가 있고요.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3번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의료진이 기계를 통해 혈액을 정하는 방식이고, 봉박투석은 복부에 삽입된 관을 통해서 환자 본인이 투석을 교환하여 시행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봉박투석은 비교적 생활이 좀 자유롭고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투석은 신장의 모든 기능을 완전히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약물 복용과 관리가 필수적이고요. 환자 상태와 생활 환경에 따라 적절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석을 받는 기준도 있을 텐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체액의 증가로 인한 부종, 전해질 이상, 대사성 산증 등의 혈액 검사상의 이상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약제로서 수술되지 않는 요독 증상의 발현이 되겠습니다. 요독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올 수가 있는데요. 피부가 간지럽거나 메스껍거나 식이량이 좀 떨어진다 정도의 좀 가벼운 증상부터 의식 혼탁까지도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 환자의 상태를 조금 면밀하게 관찰해서 변화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심장 초음파상에서 요독성 심낭염 같은 것들이 있을 때도 투석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보니까 저희 환자들 중에서도 요독이 되게 증가돼서 결국에 의식이 감소되고 그것 때문에 투석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투석을 하는 말기 신부전 환자들,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서 뇌졸중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박수영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투석실에서 투석을 받다가 갑자기 의식 저하가 와서 투석을 중단하고 응급실로 내려갔더니 뇌경색을 진단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네, 말기 콩팥병 환자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지는데요. 투석 환자는 혈압 변동이 매우 심하고 동반 질환이 많아서 여러 가지 투석성 저혈압과 혈액 응고 변화 등이 겹쳐가지고 허혈성과 출혈성 뇌졸중 모두 위험이 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투석하는 환자들한테는 결국에는 이제 잘 터지기도 하고 뇌혈관이, 그리고 잘 막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시는 거죠? 네, 실제로 혈액투석 환자의 뇌졸중 발생률은 실제로 일반 인구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에 따라서는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에서 투석 환자의 임상적 혹은 잠재적인 뇌졸중 발생이 일반인의 최대 9배까지도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되게 생각보다 엄청 많이 높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투석을 하다 보면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혈압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러한 혈압의 변동성이 뇌졸중 발생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투석 치료 도중에 혈압이 크게 떨어지면은 뇌로 가는 피 공급이 줄어서 뇌가 일시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에 좀 빠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이 좀 누적되면서 뇌 조직이 손상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박소영 교수님께서 좀 잘 아시겠지만 투석 환자의 뇌 MRI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좀 있지 않나요? 투석 환자의 뇌 MRI를 보게 되면 여러 환자들에 대해서 MRI를 찍게 되는데, 투석 환자에서 시행한 뇌 MRI를 보게 되면 증상적인 뇌졸중 외에도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하는 백질 변성 소견이 흔하게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이 발생하는 뇌경색이라고 해서 사일런트 세레브럴 임팍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인구에서는 한 유병률이 한 10에서 20% 정도인데 반해서 투석 환자에서는 40에서 70%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인 대비해서는 한 3배에서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 환자들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뇌 혈류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제가 뭐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릴 좀 민망하긴 한데요. 장기간이 미세 뇌혈류 장애를 시사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결국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석 환자는 일반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거의 좀 높게 관찰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반복되는 미세 뇌 손상 그리고 작은 뇌졸중의 누적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게 되면 실제 이제 투석하는 환자분들한테는 미세 뇌손상이 계속 발생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누적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 그렇게 혈관에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따로 얘기하는 게 이제 혈관성 치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뇌졸중 환자도 그렇고 뇌졸중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항혈소판제에 해당되는 뭐 아스피린을 복용하신다거나 아니면 항응고제를 복용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성 콩팥병 환자나 또는 투석해야 되는 환자에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은 항응고제의 대사가 좀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출혈 부작용 위험이 굉장히 좀 커지기 때문에 이득과 위험을 좀 면밀하게 저울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심방세동이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뇌졸중 예방 차원에서 이제 항응고제를 사용할 때 출혈 위험이 높으면은 용량을 조절하게 되고 최근 이제 신형 경구용 항응고제 사용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 중등도 정도로 이제 콩팥 기능이 좀 떨어진 환자분들한테서 와파린보다는 신형 경구용 응고제 투여 시 뇌졸중 및 사망 위험을 좀 유의하게 더 낮출 수 있다고 좀 보고되고 있는데 말기 콩팥병 환자에서는 아직까지 근거가 아직까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픽사반과 같은 신형 경구 항응고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쌓이면서 투석 환자들한테 지금은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항응고 치료 결정은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신경과 혹은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환자 개별 상태를 좀 고려해서 신중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항혈소판제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증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주로 이제 임상 시험에서 좀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명확한 근거가 좀 없기는 합니다. 다만 뇌졸중 이력이 있는 2차 예방의 경우 출혈 위험이 좀 크지 않다면 아스피린을 좀 지속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권고되고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약 드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고 그리고 뇌졸중이 동반됐다라고 했을 때는 약 선정이 조금 더 신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들이 결국에는 투석을 받는 그런 환자분들에 있어서 뇌졸중과 관련된 이야기들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짤막하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까지 투석이 필요한 이제 말기 콩팥병 환자에서 뇌졸중과의 관련성 그리고 그에 따른 주의사항까지 좀 함께 봤는데요. 투석 자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치료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혈관 위험도 꾸준하게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투석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반복되는 좀 저혈압 그리고 미세 뇌손상 그리고 항응고제 사용 같은 요소들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라서 조금은 세심하게 좀 접근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신장내과, 신경과 등 여러 전문의 선생님들과 긴밀한 협진을 통해서 뇌졸중을 좀 효과적으로 예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치료가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 그리고 뇌졸중 환자분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 영상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